보는데 자스민 차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자스민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암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스민 차 음용이 일부 종양에 미치는 효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자스민 차, 녹차, 우롱차를 음용한 남성이 종양 위험도의 감소 측면에 대한 이점이 있다는 점을 밝혀진 연구도 있기 때문에 자스민 차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아주 뚜렷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스민 차 같은 경우에 좀 복용을 하는 거, 차로 마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약 같은 이런 약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한방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재거든요. 그런데 약재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암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약 같은 경우에 폐암에서 등급 C를 받았는데 임상에서 크게 연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작약은 항종양 활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작약차도 마시는 분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약 같은 경우에 그 대추 같은 거 좀 넣어서 차로 좀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약만 끓이면 너무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대추 정도 끓이면 대추차에다가 좀 작약을 좀 더 넣는다. 그런 식으로. 네? 꿀? 꿀 같은 경우에 항암할 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첫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이걸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돌잡이 애기한테도 먹일 수 있는 건 나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 같은 경우에 돌 지나기 전에 애기를 잘 안 먹이는 이유가 면역 체계가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꿀에는 여러 가지 잡질이 섞여 있고 알러지 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항암 중에 혹시 면역 체계가 좀 약해지거나 깨져 있는 상태에서 꿀을 먹으면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면역 체계가 그렇게 깨져 있지 않고 항암을 안 하고 있는 중간이라고 하면 꾸준히 먹어도 되고 그때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누카 꿀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되는데 그러면 꿀 같은 경우에는 왜 마누카 꿀이나 이런 애들이 호주나 이런 데서 생기는 프로폴리스나 이런 애들이 왜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일단은 호주나 이런 데처럼 자연에 다양한 꽃이 있는 경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꽃만으로는 꿀 채취가 부족하니까 대부분 설탕물 먹이거든요. 자연 양봉도 완전히 설탕물만 먹이는 건 아닌데 얘네들이 꽃에서 추출하는 게 적어요. 그러니까 양을 늘리기 위해서 보통 설탕물을 먹이는 것처럼 하는데 일단은 호주나 이런 자연이 굉장히 광야가 넓고 다양한 식물종이 자라나다 보면은 꿀 생산량 이제 100%꿀 이런 부분들 채취도 되지만 특히 마누카 꿀 같은 경우에 마누카라고 하는 식물에서 채취한 꿀이거든요. 아카시아 꿀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 마누카 꿀 같은 경우에 이 호주에서는 옛날부터 민간요법으로 상처가 나게 되면 꿀을 발라요. 그래서 항암하고 나서 입에 궤양이 생기거나 구내염이 생기면 그 꿀을 좀 발라주면은 궤양이 좀 빨리 아문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역 체계가 너무 낮을 때는 피하는 게 좋고 이제 면역 수치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다고 하면 먹어도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먹어도 되겠네요. 네, 괜찮죠. 지수가 5,000 넘으면 네, 그러면 드셔도 됩니다. 항암을 해도 그래서 교수님들에 따라선 어떤 환자분이 나는 회를 너무 좋아하는데 항암하면 날 거 먹지 말라고 해서 근데 너무 걱정이다. 그러면 어떤 교수님은 제가 봤던 교수님은 혈액 검사를 해보고 호중구 수치가 넉넉하면은 그냥 회 드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교수님도 봤었어요. 근데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를 만들고 면역세포를 만드는 게 골수잖아요. 골수에 가까운 부위에 방사선을 쬐게 되면은 피 수치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골수에서 먼 쪽에 있는 부위에 방사선을 쬐게 되면은 피 수치가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암 같은 경우에는 전신적인 치료고요. 그러니까 내 몸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는 거고 방사선 치료는 국소적인 치료예요. 한 부분만 보는 거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항암 뭐 골수에다 직접 하는 방사선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돼요. 네. 그래서 날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날개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익히지 않은 음식 표면에는 박테리아라든지 미생물들이 다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내가 그냥 먹으면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나 소화액들이 걔네들을 다 죽여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항암을 하게 되면은 이런 면역 체계가 떨어지게 되고 특히나 호중구가 하는 역할이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박테리아라고 싸워주는 애들인데 이 외부에서 차단해주는 애들이 없으면 그런 애들이 내 몸에 일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날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호중구 수치가 넉넉하다고 하면 날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네. 호주국 지수가 100이 많이 넘어가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염증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네. 많이 넘으면 왜 안 좋은 거냐면 이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애들하고 싸워주는 군인 역할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청소를 하는 이런 청소부 역할도 해요. 예를 들어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물질들을 빨리 분해해서 없애주도록 청소를 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뭔가 내 몸에 청소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청소부 숫자를 늘려야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넘어가요. 네, 그래서 염증이 많이 있거나 감염이 있으면 많이 넘고 그다음에 그래서 백혈구 수치와 염증 수치를 봤는데 다 높아졌어요. 정상을 벗어났어요. 그러면 항생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염증 수치만 높아졌고 백혈구 수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면 감염의 위험도는 떨어지고 뭔가 염증 반응만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항생제를 안 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염증 수치가 높은데 어떨 때는 항생제를 쓰고 어떤 데는 항생제를 안 쓰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하는 거는 이 백혈구가 만 이상으로 많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따라서도 결정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항생제를 쓸지 말지 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백혈구 수치가 만 이상 넘었냐 안 넘었냐 그것도 판단 기준이 돼서 환자분들이 나도 염증이 있고 저 사람도 염증이 있는데 저 사람은 항생제 먹는데 나는 항생제를 안 주네 그런 것들은 이런 백혈구 수치가 정상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산화 등급, 작약에도 항산화 등급이 C를 받았고 심장 질환에는 등급 B를 받았어요. 이게 제가 B 같은 경우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 그래서 심폐질환은 호흡기관의 문제로 초래된 심장의 구조 질환이다. 연구들은 작약이 심폐질환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등급 B 받는 경우에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확실하게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만약에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내가 지금 암 질환도 있지만 심장도 안 좋다 그러면 한번 작약차를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개똥쑥은 워낙 옛날부터 많이 쓰는 부분이라 이 부분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간이 안 좋거나 할 때 개똥쑥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암 등급은 C를 받았습니다. 개똥쑥에 있는 특정 성분은 표준 화학, 그러니까 우리 항암 치료 병용 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연구 결과는 개똥쑥은 그냥 단독으로 쓰는 것보단 항암 치료할 때 이런 항암 치료의 효과를 좀 더 높여줄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모마일을 차로도 하고 뭐 오일로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이 등급 암 환자의 삶의 질에서 등급 C를 받았는데 많지는 않지만 적은 양의 연구에서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마사지가 불안과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는 높은 질의 근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계획된 연구는 아니지만 카모마일 오일 같은 거를 활용했을 때 환자들의 심신의 안정과 뭐 이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모마일 오일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해보는 게 좋고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 그 증기 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오일을 카모마일이나 이런 오일을 살짝 섞어서 이렇게 훈증요법 증기 쐬게 하는 거 그런 것도 해봤었는데 뭐에 많이 썼었냐면 좀 불면증이나 이럴 때 좀 써봤었어요. 그러면은 뭐 확 수면이 좋아진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 좀 어느 정도 좀 이게 안정 효과가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된다 그런 게 있었고 이게
그래서 이게 한방 향기요법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코드도 있을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어느 정도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방 쪽에서는 정식 치료로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 치료로 인한 점막염에도 등급 C를 받았는데 얘도 연구가 그렇게 높은 질의 굉장히 뭐 체계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방사선 치료 또는 그런 항암 치료로 인한 점막염, 점막의 손상의 예방 또는 치료에 있어서 카모마일을 이게 각을 하는 거예요. 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거는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상충되게 논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 카모마일이 도움이 되는지는 아주 논쟁이 있기 때문에 아주 불분명하지만 확실히 연구 결과들은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논란이 있으면 좀 지켜봐야 되지만 카모마일 오일로 각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가 너무 이렇게 점막 구강 구내염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 한번 사용해 볼 만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방에서 구내염에 우리가 보통 양방에서 쓰는 게 탄튬이라고 하는 가글을 많이 쓰거든요. 탄튬이 특히나 어떤 거를 많이 잡아주면 곰팡이균. 입에 보면은 구내염 헐면서 하얗게 테처럼 이렇게 끼는 게 곰팡이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 가글로 하면 안 되고 탄튬 가글을 써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혀가 이제 궤양이 생겨서 패이거나 이 혀의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항암 치료로 인해서 변형이 되면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따가워서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써야 되는데 너무 따가워서 이거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대체적으로 써볼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교수님은 보통 각을 주면 수시로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 수시라고 하는 게 환자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한 번씩 하는 거 그거보다 더 자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치각을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수시라고 하는 건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한두 시간에 한 번씩. 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7, 8시간 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24시간 중에서 한 16시간 되죠? 그러면은 2시간에 한 번씩 한다면 8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 3번 하고 아, 교수님이 줬는데 효과 하나도 없다. 너무 짧게 해서, 적게 해서 그런 거예요, 적게 해서.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이 준 가글은 치과용 가글하고는 다르니까 그 수시라고 하는 게 한두 시간마다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보면은 그렇게 한두 시간마다 하시면은 완전히 낫지는 않아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교수님이 약 줬는데 효과가 없네요. 그러면은 몇 번 하셨어요? 저는 그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3번 했어요. 4번 했어요. 그러면은 더 자주 하시라고. 그러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폴폭스, 젤록스, 폴피리 이런 애들이 소화기관 암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항암제인데 이 바나사심탕을 쓴 경우와 쓰지 않은 경우를 봤을 때 검은색 선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빨간색 선이 사용한 경우에 봤을 때 저렇게 빠르게 회복이 됐다. 기간도 짧아지고 회복된 속도도 빨랐다. 그래서 뭐 이런 이 연구들 보면은 이게 다 지금 일본어잖아요. 이게 지금 다 일본에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 한의학하고 의학하고 뭐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거에 통합이 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대 수업 중에 한방 수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 면허를 따게 되면은 이 한약도 자기가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거고, 침은 일본은 아직 침구사 제도가 있어서 침은 침구사들이 놓는 거고, 보통 의사들은 한약을 그냥 쓸 수 있는 거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우리는 한의학이라고 하면 거기 중의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양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학을. 그런데 거기는 서의라고 해요. 서의학.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거기는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어느 정도 되면은 자기가 중의를 더 전공을 할 건지 서의를 전공할 건지 선택을 해서 중의사가 되고 서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할 때 2년 정도의 또 추가 과정을 밟으면 2개를 다 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우리나라하고는 다 이 제도들이 조금 동아시아권에서 좀 다른데 이쪽에서 보면 이런 논문들이 다 내과 쪽에서 나온 논문들이에요. 일본 내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방 치료하면은 가장 싫어하는 게 내과잖아요. 내과 선생님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이 설문을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한약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일본에서 내과 선생님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 약을 쓰는데 생각보다 반응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약을 이것저것 써다 보니까 내과 쪽에서 많이 쓰는 약들이 이런 논문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구내염에 바나사심탕 썼을 때 호전율이 훨씬 더 높았다. 이런 논문들이고, 길경탕이라고 해서 이게 도라지 이거를 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가장 주치료는 도라지인데 이런 거를 도라지하고 감초만 쓰는 거예요. 딱 두 가지. 도라지하고 감초를 썼을 때 이렇게 각을 하면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빨랐다. 이 논문도 일본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내는 여러 가지로 좀 쉽게 말하면 한의학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대규모의 연구나 논문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중국 같은 논문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국가에서 그냥 중점 사업을 지어내요. 그래서 계속 그쪽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 데이터를 잘 못 믿어요. 예, 그래서 왜냐면 보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막 한약 쓰면 다 좋아져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도 이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하니까 좀 그 논문들은 참고만 하는 수준인 거고, 대부분 인용을 많이 하는 게 일본 논문을 많이 인용하는 게 그래도 일본 쪽의 데이터는 어느 정도 좀 믿을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들이 좀 체계적이기 때문에 좀 일본 논문을 좀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같은 게 칼슘제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뼈나 이런 부분들이 약할 때 많이 쓰는데, 그 위장관암, 그러니까 소화기계암과 대장암 예방 등급에서 B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등급 높죠. B면은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 대장암은 가장 흔한 위장관암이며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암 사망의 원인이다. 대장암은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의 조합으로 유발되나 이런 두 가지 요인이 개개인의 대장암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고, 가장 크고 유망한 연구들은 증가된 칼슘 섭취가 대장암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적다는 점을 밝혀냈지만, 대장암 치료에 자격 있는 그래서 의료 전문가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등급 B는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이기 때문에 한번 이 소화기계암,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칼슘제를 복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은 등급 C를 받았고요. 자궁 내막암 등급 C, 난소암 등급 C. 그러니까 이런 여성암에 관련돼서도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게 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소화기계암 환자분들은 내 칼슘 수치가 자꾸 떨어지지는 않는지 보고, 그 다음에 칼슘이나 비타민 D 섭취를 신경 쓰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일 같은 경우는 주스나 이런 걸로 믹서기로 갈아서 많이 드시죠. 여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많은 물질이 들어있는데, 암 예방 등급은 C. 역학적 연구는 배축속 식물의 섭취가 증가하면 종양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케일 주스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과일이나 채소에 좀 많이 들어있는데, 암 예방 등급은 F를 받았습니다. 그 F는 강하게 매우 부정적인 과학적 근거. 그러니까 효과 없다는 거죠.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된 과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이 특정 종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데 반하여 베타카로틴 섭취의 유의함에 대한 근거는 복합적이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를 풍부하게 먹는 거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근데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따로 먹는 거. 베타카로틴이 종양 유발 효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은 일부 염려가 존재한다. 임상 연구는 베타카로틴 섭취가 방광암, 위암, 폐암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흡연자와 성매에 노출된 사람에게서는 사망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첫 줄에도 있죠.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된 과일이나 채소가 풍부한 식단이 특정 종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건 맞는데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따로 먹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너무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다른 암의 발생 위험도를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채소나 과일로 섭취하셔야 돼요. 따로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많이 안 하지만 이 코엠자의 큐텐도 예전에 굉장히 좀 막 광고도 많이 하고 하다가 싹 사라졌죠. 그래서 얘네들은 세포에 에너지원을 주는 거예요. 충분하게 에너지원을 줘서 세포의 기능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바로 코엔자임 큐텐인데 암 등급은 C를 받았고 이 코엔자임 큐텐 수치는 피부암 진행 위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피부암 환자에게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연구에서는 암 환자의 코엔자임 큐텐 수치가 정상인과 비교하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뭐 코엔자임 큐텐 같은 경우에 피부암이나 이런 경우에 한번 써볼 만한 그런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에서 등급 C, 코엔자임 큐텐의 낮은 수치는 유방암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코엔자임 큐텐을 유방암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지지할 만한 믿을 만한 근거가 존재하며 민간요법과 함께 사용했을 수 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도 한번 복용해 볼 만한 영양제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 부작용, 심장에 미치는 화학요법의 부작용에 코엔자임 큐텐 사용을 지지하는 불분명한 근거가 존재한다. 아주 분명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감소시켜 준다는 거죠. 심장에 네. 그래서 우리 항암 치료할 때 보면 심장에 부담되는 항암제를 쓸 때는 항상 심전도를 찍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전도 찍고 어떤 사람은 항암하러 가도 심전도 한 번도 안 찍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심장에 이 항암제가 심장에 부담이 될 것 같으면 항상 심전도를 찍어 보는 거예요. 심장 기능에 혹시 문제가 생기는지.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코엔자임 큐텐 먹었거든요. 네네. 1년 반 만에 엄청 커졌어요. 이게 네네. 굉장히. 그렇게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나오지만 이 암에 관련된 등급 같은 경우에 게다가 지금 나온 게 암 같은 경우에 피부암, 그다음 유방암, 전립선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주님이랑 그렇게 맞진 않죠. 근데 쉽게 말하면 심장에 부담이 간다거나 그런 걸 예방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암의 치료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영양제죠. 네, 그래서 수술 후 회복에서도 아까 얘네들이 세포에다 에너지를 주는 이 영양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후 회복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콜라비도 많이 우리 먹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콜라비 같은 경우에는 암 예방 등급 C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아까 케일이랑 콜라비 이런 것들 믹서기로 갈아서 먹을만 하겠죠. 콩도 우리 많이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콩 같은 경우에도 암 등급은 C를 받았어요. 제한적 임상 연구는 콩이 유방, 전립선, 결장을 포함한 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그러나 식이 및 생활습관, 문화, 유전 요인을 포함한 혼란 변수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이나 결장암이나 이런 것들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콩 음식은 뭐 암 환자분들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콩도 항산화 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콩에서도 항산화 등급 C를 받았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의 원천 등급 A를 받았죠. A. 근데 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 두부와 같은 콩 제품은 고단백 식품이며 식이단백질의 이상적인 원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하고 와서 교수님이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원래부터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고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항암을 하고 나게 되면 미각이 변하거든요. 특히나 단백질을 내 혀에 닿으면 쓴맛으로 느껴요. 쓴맛.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더 맛이 없고 이상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기 섭취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두부나 이런 이 콩 제품들을 통해서 이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크랜베리, 얘도 주스로 좀 많이 먹고 뭐 간 기능 개선 효과 이런 걸로 많이 드시는데 암 예방 등급은 C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암 예방이 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랜베리 주스도 평상시에 드시는 것도 되고, 클로렐라 이것도 우리 그 녹색으로 해서 이 조류 쪽에 있는 이것도 한동안은 좀 많이 드셨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시들해진 것 같아요. 클로렐라 피부암 등급에서
C를 받았고 다른 근거 자료, 다른 암에 관련된 자료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롤레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추천드릴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파파야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 건데 얘도 암 등급에서 C를 받았었고, 그다음 항사 등급 C,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뭐냐면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그래서 한 예비 연구에서 한 주에 최소 한 번 파파야를 섭취하는 것이 지속성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는 점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파파야 주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여성분들의 자궁경부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포도에서도 뭐 포도도 항산화 물질이 많이 풍부한 물질이기 때문에 또 심장 질환을 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하니까 박준희 같은 경우 포도 많이 드세요. 포도. 그다음에 이 포도도 왜 내용이 넣냐면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항암 치료 부작용, 방사선 치료 이런 부작용을 완화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포도는 항암으로 인한 메스꺼움과 구토 개선에 있어 지지할 만한 근거가 아주 그냥 강하진 않으니까 등급 C를 받았지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등급 C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방사선으로 인한 손상, 포도씨는 항산화 효능이 있을 수 있는 올리고마 프로안토시아니딘을 함유하고 있다. 항산화 물질에는 잠재적인 방사선 방호 효과가 있다. 비록 초기 결과가 효능의 부족을 보여주었으나 더 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게 좀 방사선 치료하거나 그럴 때도 이런 포도 같은 경우, 포도 주스나 이런 것들이 좀, 포도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도 C를 받았는데 포도 주스는 여러 면역계 세포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포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씨랑 껍질하고 다 갈아서 먹거든요. 네네. 근데 뭐 농약이 잔존할 수 있으니까 그냥 껍질은 제거하고 알갱이는 이제 씨체에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원래 이런 씨에 좀 좋은 물질들이 있는 게 좀 많아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포도나 그냥 수박은 씨 다 그냥 씹어 먹거든요. 특별히 그렇게 뱉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도도 한번 즐겨 드실 만한 거. 표고버섯도 좋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죠. 표고버섯에서 항암요법은 등급 C를 받았습니다. 실험 동물 그리고 임상 연구는 암 환자에게 레티난을 화학요법과 함께 사용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암에 있어 더 잘 디자인된 임상 시험이 필요하고, 한 연구에서 표고버섯 추출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립선 암 환자에게 효과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요법을 사용하기에 앞서 종양학자나 약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좀 다른 항암 치료하고 같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도 좀 잘 드셔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면역 조절제 등급 C. 현재 면역 조절제로서 레티난과 표고버섯의 역할을 지지하는 제한적 임상 근거가 존재한다.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도 이런 면역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고버섯도 뭐 반찬으로 나오면 많이 드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유산균이죠. 프로바이오틱스란 체내에 들어가서 뭐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뭐 말하고, 뭐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는 뭐 워낙 균들이 여러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균의 종류가 몇 종류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종류,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총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균 종류가 몇 종류가 있냐 따라서 우리가 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면역 향상은 등급 B를 받았어요. 앞에는 거의 다 면역 향상하면 등급 C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유산균에 대해서 저는 좀 굉장히, 저도 계속 꾸준히 먹고 있는 거고, 유산균에 대해서 좋게 하는 이유가 최근에 점점 연구가 되면 될수록 이 유산균이 하는 역할이 단순히 장 건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신적인 작용이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 면역과 장 건강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저는 유산균 같은 게 특히 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연구는 특히 우유 또는 식품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래서 하지만 상업적으로 생각하는 요거트는 그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잖아요.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자연적인 것들을 섭취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대장암에선 등급 C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최신 근거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작년에 나왔던 기사 중에는 이 유산균을 이용한 대장암 치료제 개발 뭐 하는 그런 것들도 연구 결과 뭐 기사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장이 안 좋거나 대장암이거나 이런 분들은 유산균을 저는 뭐 설사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좀 꾸준히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유산균이 제일 좋나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 유산균 같은 경우에 종류도 되게 많고요. 회사마다 균 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균 총 수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사실 어떤 게 더 확실히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다음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우리 옛날에 그 요구르트 CF 나오잖아요. 장까지 살아서 얼마나 가냐, 그 코팅 기술이거든요. 이 유산균을 코팅을, 왜냐면 생균을 쓰는 거기 때문에 코팅을 얼마나 잘해서 중간에 죽지 않고 장까지 잘 도달할 수 있냐 하는 것들이 기술력이고, 그거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고 효과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하지만 그냥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냥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구하기 쉽고 아니면 주변에서 추천하는 거 그냥 그런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를 강력 추천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홍차도 되게 좋죠. 암 예방 등급은 C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종양 예방에 있어 홍차 사용에 대해서 상반되는 근거가 존재한다. 상반되는 근거가 존재한다는 건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다고 하고 어떤 연구는 효과가 없다. 예비 연구는 차 음용과 종양 사이에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나, 다른 연구들은 차 음용이 상당히 높은 나라들의 종양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낮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그래서 홍차의 구강, 식도, 위, 췌장 그리고 결장염에 대한 사용이 연구되었으나 결과들은 복합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우리가 뭐 빵이나 고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강한 거부감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양 사람들은 주식이 빵하고 고기이기 때문에 빵하고 고기 먹으면서 수술 받고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 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동양 사람들이 채식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망률이나 이 치료에 대한 결과가 그러면 동양 사람들이 훨씬 더 높아야 돼요. 만약에 그게 큰 차이를 준다고 하면.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아주 대세에 큰 영향을 주는 차이. 하지만 서양과 동양이 비슷해요. 치료율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관리가 아까도 앞에 나왔지만 분명히 채소를 풍부하게 먹고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이제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설탕 같은 경우 당분이 암세포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무당식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당식을 하라는 거고. 그럼 맥주먹은 벌써 안 걸려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당뇨의 위험도는 높아지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빛과 소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라는 거지 무염식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완전 무염식이나 무당식으로 또 이런 걸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른 결과값이 통계적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 홍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영국은 차를 많이 마시긴 하지만 대부분 동양권에서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나라들이 특별히 더 암 치료가 잘 된다거나 그 다음에 사망률이 낮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홍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셔서 나쁠 건 없죠. 마셔서 나쁠 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냥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너무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 나는 원래 사는 때 채식주의자도 있잖아요.
그냥 나는 채식이 더 좋고 더 좋은 그러면 상관없는데 나는 정말 환자분들이 정말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저 진짜 빵을 좋아하는데 암 걸리고 나서 빵을 못 먹으니까 미치겠대요. 정말 하나 먹고 싶대요. 그 이야기 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고기보다 빵이 더 많아요. 나 진짜 빵 먹고 싶다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환자분이 막 밤에 잠도 못 자, 맨날 스트레스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빵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 빵 못 먹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네가 좋아하던 삶의 즐거움이 하나 날라갔다. 그러면 먹는 게 나아요. 먹는 게. 그리고 빵 한 개 먹었다. 그러니까 드셔도 돼요 하면 그분이 하루 3끼 빵 먹겠어요. 그냥 가끔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드시겠지.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암이 커질 것 같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차가운 것도 재활하러 가는데 네. 그것도 먹어도 되지 않나요? 근데 또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이제 이 목이 헐거나 막 그러면 찬 거 먹으라고 그래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씩 드시라고 하는 교수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암 환자한테 아이스크림 드셔도 돼요 하면 맨날 아이스크림 입에 물고 계신 분은 거의 없어요. 정말 그냥 가끔 너무 속이 답답하거나 그러면 하나씩 먹거나 뭐 그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먹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복합적인 거잖아요. 뭐 하나 때문에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저기 경남 그 산청 이쪽에서 계속 거기서만 사셨어요. 할머니가 산속에서 밭농사 지면서 하는데 암이 걸리셨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나는 내가 이 산골을 또 벗어난 적도 없고 거기 공기 얼마나 깨끗한 줄 아냐고. 그리고 나는 내가 농사 지은 거 내가 다 먹었고 난 농약도 안 친다고 할머니가. 왜냐면 우리 가족 먹을 것만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평생 누워서 놀아본 적이 없다고. 항상 활동을 했고 나 왜 암이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처럼 물론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들이 확률은 당연히 막 이것저것 인스턴트 먹고 하는 것보다 나 그게 그렇게 하는 똑같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가끔 하나씩 먹는 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큰 대세. 하지만 내가 현재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거나 몸이 안 좋거나 암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거나 그럴 때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내가 안정적이고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씩 드셔도 되고. 또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게 커피.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데 예전에 제가 전에 병원에 환자분이 자궁경부암 30대 중반 여자분이신데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자궁경부암 진단받고 이분 낙이 하루에 카페라떼 한 잔씩 마시는 게 낙이래요. 그게 그 자기의 유일한 낙이 돼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자궁경부암 진단받고 항암 방사선하고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한 잔도 못 마신 거예요. 예, 이러니까 이제 왜 그랬냐?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커피를 입에도 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딸이 완전히 스트레스가 높아서 그때 이제 어머니랑 딸이랑 저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먹어도 되냐? 그래서 먹어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 말을 못 믿겠으면 교수님 진료할 때 가서 물어봐라 직접. 네. 그러면 교수님 어떤 교수님도 한 잔도 마셔서 안 돼. 오히려 어떤 연구들은 커피 하루에 한두 잔 정도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잔 정도는 아무런 대세에 영향이 없으니까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제 말의 핵심은 음식을 그냥 마음대로 드셔도 된다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런 철저한 채식이나 이런 거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당연히 그걸 하는 거고, 내가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너무 막 이거를 한번 하고 나면 내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한번 먹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게, 그래서 교수님에 따라서는 가끔 뭐 맥주 한 잔 정도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교수님도 있어요. 예. 그때보다 좀 약한 소리 났죠. 그래도 진짜 그래요. 정말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치료 한참일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치료는 다 받았고 추적 관찰하고 있는데 내가 가족 모임이 있는데 딱 한 잔만 마셔도 될까요? 그러면은 한 잔만 드세요. 더 드시면 한 잔만 드세요. 그냥 이렇게 한 교수님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적게 먹어서 내가 얻는 거가 내가 이거를 먹어서 얻는 게 더 비교를 했을 때 더 많다고 하면 먹는 게 아니요, 많이 먹지 말고
제가 이렇게 제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이걸 많이 드세요가 아니라 내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는 한 번씩은 먹는 게 이 전체적인 큰 대세에 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해서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뭐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빵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니고 가끔씩 한 번씩은 먹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네.